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낭독자 빈책방의 이름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요. 오늘은요. 전쟁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는 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기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두 친구. 파리는 완전히 포위되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다. 지붕에서는 참새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하수도에서는 쥐들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었다. 어느 맑은 1월의 아침, 일이 없어 한동안 일손을 놓고 있던 시계공 모리소 씨는 제복바지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놓고 빈속을 달래가며 외곽도로를 따라 우울하게 산책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친구를 알아본 그는 그 앞에 멈추어 섰다. 그 친구는 소바주 씨로 모리소 씨와는 강가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다. 전쟁 전 모리소 씨는 일요일이면 한 손에는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등에는 양철통을 메고 새벽에 길을 떠나곤 했다. 그는 아르쟁테유로 가는 기차를 타고 콜롱부에서 내린 다음 걸어서 마랑트 섬으로 갔다. 그는 이 꿈의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곧 낚싯대를 들이워 밤이 늦도록 고기를 잡았다. 이런 일요일이면 그는 늘 통통하고 자그마한 몸집의 쾌활한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노트르담 드 로레트가에서 자파상을 하는 또 다른 낚시광 소바주 씨였다. 이따금씩 그들은 서로의 곁에 앉아 손에는 낚싯대를 들고 발은 흐르는 물 위로 내밀어 흔들거리며 반나절씩을 보내곤 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우정을 쌓아온 것이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고 어떨 때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 취향과 성격이 비슷해서 아무 말 없이도 놀라울 정도로 뜻이 잘 맞았다. 봄이면 아침 10시 무렵 다시 젊어진 태양이 잔잔한 강물 위로 떠올라 강물과 함께 흐르는 옅은 물 한 개를 흩뿌려 놓았다. 한창 열중해 있는 두 낚시꾼의 등에 새봄의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을 때 모리소는 가끔씩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때요? 얼마나 따뜻해요?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 소바주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을의 해질녘에는 눈부신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이 진홍빛 구름의 그림자를 강물에 던지고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강물은 수평선을 불태우면서 두 친구를 불처럼 붉게 물들였다. 차가운 겨울 공기에 단풍나무들이 살랑거리며 금빛으로 물들 때면 소바주는 미소를 띠고 모리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참 장관이지요. 그러면 모리소도 낚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감탄하며 대답했다. 큰 길거리 광경보다 훨씬 낫죠. 안 그래요? 그들은 서로 알아보자마자 힘껏 악수를 했다. 이제는 너무도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니 무척 감격스러웠다. 이내 소바주가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오? 모리소도 매우 침울해하면서 한탄했다.
무슨 날씨가 이렇죠? 오늘은 금년도로 처음으로 날씨가 좋군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은 새파랗고 햇빛이 찬란했다. 그들은 나란히 생각에 잠긴 채 침울하게 걷기 시작했다. 모리소가 또다시 말을 꺼냈다. 낚시질은요. 얼마나 좋은 추억이요. 그러자 소바주가 물었다. 언제 거기에 또 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느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함께 압생트를 한 잔 마셨다. 그런 후 그들은 다시 보도 위를 걷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리소가 걸음을 멈추었다. 한 잔 더 할까요? 어때요? 소바주도 동의했다. 좋으실 대로. 그들은 또 다른 술집으로 들어갔다. 술집을 나올 때는 많이 취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순전히 알코올로만 배를 채운 사람들처럼 비틀거렸다. 날씨가 따스했다. 살랑거리는 미풍이 그들의 얼굴을 간지리고 있었다. 훈훈한 공기에 머리가 완전히 몽롱해진 소바주가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 갈까요? 거기가 어딘데요? 낚시질 하러 말이오. 그런데 어디로요? 우리들 섬으로요. 프랑스 초소가 골롱부 근처에 있어요. 내가 뒤물랭 육군대령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통과시켜 줄 거요. 순간 모리소는 갑자기 낚시질을 하고 싶은 욕망이 불쑥 솟구쳐 올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좋소, 그럽시다. 그들은 각자 낚시 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헤어졌다. 1시간 후에 그들은 다시 나란히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대령이 머물고 있는 별장까지 갔다. 그들의 부탁을 듣고 난 대령은 미소를 짓고 그들의 엉뚱한 생각을 기꺼이 도와주었다. 통행증을 얻어낸 그들은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그들은 경계선을 넘어 인적이 없는 콜롱보를 가로질러 센 강 쪽을 따라 작은 포도밭가에 이르게 되었다. 대략 11시쯤이 되었다. 마주 보이는 아르장테유 마을은 죽은 듯했다. 고지가 그 지방 일대를 굽어보고 있었는데 낭테르까지 펼쳐진 광활한 광야는 텅 비어 있고 벌거벗은 벚나무 그리고 잿빛 땅만 보였다. 소바주는 손가락으로 산꼭대기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프러시아 사람들이 저 위에 있을 거요. 그 황량한 곳 앞에서 두 친구는 불안감에 쌓여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프러시아인들. 두 친구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두 친구는 몇 달 전부터 파리 주변에 진을 치고 프랑스를 파괴하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또 굶주리게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을 실제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승리한 그 미지의 국민들에게 품고 있는 증오심에다 어떤 미신적인 공포까지 겹쳐 그들은 몸을 떨었다. 이윽고 모리소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어때요? 우리가 그 자들을 만난다면요? 소바주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살아나는 파리 사람의 빈정거림으로 대답했다. 그 사람들에게 튀김이나 하나 줍시다. 하지만 지평선 전체를 뒤덮고 있는 무거운 침묵 앞에 겁을 먹은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들판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마침내 소바주가 결단을 내렸다. 자, 갑시다. 하지만 조심하고. 그들은 몸을 굽혀 기어가면서 덤불로 몸을 가린 채 불안한 눈으로 귀를 곤두세우고 포도밭 안으로 내려갔다. 강가에 가려면 텅 빈 벌판을 가로질러야 했다. 그들은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높다란 뚝에 이르자 그들은 갈대 속에 몸을 웅크렸다. 모리소는 땅에다 뺨을 대고 근처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들만이, 오직 그들 둘만이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안심을 하고 그들은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들 앞에 내버려져 있는 마랑트 섬의 다른 쪽 제방이 그들을 가려주었다. 조그만 음식점은 닫혀 있었으며 벌써 몇 년 전부터 버려져 있는 것 같았다. 소바주가 먼저 모셈치 고기를 잡았고 다음에 모리소가 두 번째로 고기를 잡았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낚싯줄 끝에 작은 고기가 매달려 팔딱거리는 낚싯대를 수없이 들어 올렸다. 그 낚시질은 정말로 엄청난 성공이었다. 그들은 발밑에 담가놓은 구멍이 아주 촘촘한 물주머니 속에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럴 때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곤 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빼앗겨 버렸던 가장 사랑하는 즐거움을 되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다. 태양이 기분 좋게 그들의 어깨로 따스한 열기를 보내주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밖의 세상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낚시질만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땅 밑에서 울려오는 듯한 어떤 둔탁한 소리가 대지를 흔들어댔다. 이어서 대포 소리가 쾅쾅 울리기 시작했다. 모리소는 고개를 돌려 제방 위 왼쪽에 있는 커다란 발레리앙 산의 그림자를 언뜻 보았다. 그 앞에는 지금 막 총구에서 불을 뿜어낸 화약 연기가 흰 깃털 모양으로 걸려 있었다. 곧이어 요새 꼭대기에서 두 번째 연기가 솟아올랐다. 잠시 후 또다시 포성이 울렸다. 연달아 포성이 울리고 산은 간간히 죽음의 숨결을 내쉬면서 잿빛 연기를 뿜어냈는데 그 연기 무리는 서서히 고요한 하늘로 올라가 산 위에서 구름을 만들었다. 소바주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또 시작이군. 낚시치의 깃털이 연방 물속에 잠기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모리소는 갑자기 화가 났다. 평화로운 사람이 서로 그토록 심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터뜨리는 분노였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저렇게 서로 죽이고 야단이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지. 소바주가 말을 이었다. 짐승보다도 못하지. 그러자 지금 막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리소가 똑똑히 말했다. 정부가 있는 한 언제나 이럴 거요. 소바주가 그 말을 막았다. 공화국이라면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모리소가 그의 말을 막았다. 왕이 있으면 밖에서 전쟁을 하고 공화국이 되면 안에서 전쟁을 하죠. 그들은 시야는 좁지만 온순한 사람들이 갖는 건전한 양식으로 큰 정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인간이란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발레리앙 산은 쉬지 않고 쾅쾅 소리를 올려대며 포탄으로 온 프랑스의 집들을 파괴하고 삶을 부숴버리고 사람들을 짓뭉개면서 그 많은 꿈들과 고대하던 많은 기쁨들과 기대하던 많은 행복들을 끝장내버렸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부인들의 가슴에 또 딸의 가슴에 어머니의 가슴에 끊임없는 고통을 파놓고 있었다. 이게 인생이죠 뭐. 소바주가 크게 말했다. 차라리 죽음이라고 하시죠. 모리소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질겁을 하고 몸을 떨었다. 눈을 돌려보니 그들의 어깨 주위로 4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제복을 입은
하인처럼 차려입고 납작한 모자를 쓴 키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무장한 4명의 남자들. 그들은 두 사람의 뺨에 총끝을 겨누고 있었다. 낚싯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즉시 체포되어 결박당한 채 끌려가 배에 던져져 섬으로 이송되었다.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그 집 뒤로 20명 정도의 독일 병정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의자에 말타듯이 걸터 앉아서 커다란 시가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거인 같은 털보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선생들 낚시질은 잘 하셨소. 그때 한 병사가 조심해서 가져온 물고기가 가득 든 어망을 장교의 발치에 내려놓았다. 프러시아인이 미소를 지었다. 얼마 되지는 않는군.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오. 잘 들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당신들 두 사람은 내 동정을 살피라고 보낸 스파이들이요. 이제 내가 당신들을 잡았으니 총살형을 시킬 것이요. 당신들은 계획을 더 잘 감추려고 낚시질을 하는 척 한 거요. 이제 당신들은 내 손안에 있으니 딱 하게 됐소. 이게 전쟁이란 거요. 하지만 당신들은 조소를 빠져나왔으니 다시 들어가는 암호를 확실히 알고 있을 거요. 그 암호를 내게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용서해 주겠소. 나란히 서 있던 두 친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긴장해서 손을 덜덜 떨면서 잠자코 있었다. 장교는 다시 말했다. 절대 아무도 모를 거요. 그리고 당신들은 조용히 돌아가게 될 거고 그 비밀도 당신들과 함께 사라지는 거요. 만약 거절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요. 지금 당장의 말이요. 선택하시오.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그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프러시아인은 손을 펴 강 쪽을 가리켰다. 한번 생각해봐요. 5분 후에는 당신들이 저 강가에 누워있게 된다는 걸 말이지. 5분 후에. 당신들도 가족이 있겠죠. 발레리 양사는 여전히 쾅쾅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두 낚시꾼은 말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독일인이 자기 나라 말로 명령을 내렸다. 그런 후에 그는 포로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으려고 의자의 위치를 바꾸었다. 12명의 남자들이 20보 거리에서 집총을 하고 자리했다. 장교가 다시 말했다. 1분의 여유를 주겠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두 프랑스인에게로 가까이 왔다. 그러고는 모리소의 팔을 잡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그 암호는 당신 동료는 아무것도 모를 거요. 내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테니까. 그러나 모리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프러시아인은 이제 소바주를 끌고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소바주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나란히 서게 되었다. 장교가 명령을 내리자 병정들이 총을 들어 올렸다. 그때 우연히 모리소의 눈길이 몇 발짝 떨어진 풀밭에 그대로 있는 모셈치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어망 위로 떨어졌다. 한 줄기 햇살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반짝거리게 하고 있었다. 순간 그는 온몸에 맥이 빠져버렸다. 참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왔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잘 가요.
소바주 씨. 소바주가 대답했다. 잘 가시오, 모리소 씨. 그들은 서로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려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흔들렸다. 장교가 소리쳤다. 발사! 12발의 총알이 일시에 쏟아졌다. 소바주는 단번에 코를 박고 쓰러졌다. 그보다 키가 큰 모리소는 비틀거리면서 빙그르르 돌더니 얼굴을 하늘로 하고 친구 위에 모로 쓰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뿜어져 나온 핏줄기가 터진 위도새 가슴 언저리로 스며 나왔다. 독일인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부하들이 흩어지더니 밧줄과 돌들을 가지고 와서 두 시체의 발을 붙들어 맸다. 그러고는 그 시체들을 강둑으로 운반했다. 발레리 양사는 여전히 쾅쾅 소리를 울려댔고 이제는 머리 위에 연기를 가득 이고 있었다. 병정 두 사람이 각각 모리소의 머리와 발을 잡았다. 다른 병정 두 사람은 소바주를 똑같은 식으로 잡았다. 잠시 후 두 시체는 잠깐 힘차게 좌우로 흔들리다가 멀리 던져졌다. 곡선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발에 매달린 돌들 때문에 서 있는 모습으로 강물 속에 잠겼다. 그러자 물들이 솟구쳐 오르면서 거품이 일고 흔들거렸다. 곧이어 강물은 다시 잔잔해졌다. 그 사이 작은 물결들이 강 기슭까지 밀려왔다. 물 위로 피가 약간 떠돌았다. 시종일관 냉정한 태도의 장교는 이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물고기들 차례군. 그러고는 집 쪽으로 돌아섰다. 그때 갑자기 풀 속에 있는 무쌤치가 든 어망이 장교의 눈에 보였다. 그는 그 어망을 주워서 살펴보더니 미소를 짓고는 빌햄? 소리를 지른다. 앞치마를 입은 한 병사가 달려왔다. 그 프러시아인은 지금 막 총살당한 두 사람이 잡은 고기를 그에게 던지면서 명령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작은 고기들을 곧바로 튀겨오게나. 맛있을 걸세. 그러고 나서 그는 파이프를 피우기 시작했다. 기드 무파상의 두 친구 모두 감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자신이 사람을 죽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그런데 결국은 살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전쟁 당사자들은 서로가 살인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에게 전쟁이라는 참사가,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감상해본 이 작품은 평화로운 물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친구, 그 뒤로 점점 산을 울리는 고조되는 긴장과 대포 소리, 전쟁 중이라는 배경을 잊어버린다면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장면이었는데 그 뒤로 이어졌던 이야기가 너무나 잔혹해서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 이야기 속의 모리소와 소바주가 겪은 전쟁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입니다.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1870년에서 1871년에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전쟁인데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 제상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독일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는 이런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프랑스를 제거하고자 고립정책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프랑스를 도발하게 되는데요.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되고 먼저 전쟁을 선포했고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먼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프로이센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독일 왕국을 성립시키게 되죠. 서로 명분은 뚜렷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도 많습니다. 잘 생각하자고요. 전쟁은 곧 살인을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건데요. 왜 지도자들은, 황제는 자신들이 직접 안 싸워서 그런가?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평화로운 삶과 전쟁이 불러오는 비극성. 그 참혹함과 비정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나마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은 소바즈와 모리소의 우정이 돋보입니다. 낚시질을 하면서 느꼈을 그들의 작은 행복들, 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들, 새파랗고 햇빛이 찬란했던 하늘,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감사한 것들이죠.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또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해내시면서 알뜰살뜰 살아내자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같은 오늘이 아닙니까? 그리고 선물 같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었습니다.